1622년 여름 대서양 해저 어딘가에 5억 달러가 넘는 보물이 가라앉았습니다. 금괴 150개, 은괴 1000개, 그리고 상자에 가득 담긴 수만 개의 동전이 한순간에 사라진 거죠. 스페인 제국의 화물선 아토차오가 허리케인에 휩쓸려 침몰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날 밤 배에 타고 있던 265명 중 생존자는 단 5명 뿐이었고 보물의 위치는 완전히 미로. 오늘은 보물을 찾아낸 보물 사냥꾼의 이야기입니다. 그로부터 350년이 지난 후 한 남자가 평생을 걸고 이 보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이름은 멜 피셔. 평범한 다이빙 강사였던 그는 가족과 함께 모든 것을 걸고 플로리다 해안으로 16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그는 수백만 달러를 쏟아부었고 심지어 아들을 포함한 3명의 선원을 잃는 비극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습니다. 광활한 대서양에서 350년 전에 침몰한 배를 찾는다는 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보다 어려운 일이었으니까. 하지만 멜 피셔는 포기하지 않았고 그의 집념은 결국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보물 발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한 남자의 집념이 어떻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는지, 그리고 바다 밑에 숨겨진 거대한 보물이 어떻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토차오는 단순한 상선이 아니었습니다. 스페인 제국의 보물 운반 선단, 이른바 플로타 델 인디아스의 일원이었던 이 배는 신대륙에서 캐낸 금과 은을 본국으로 실어나르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었죠. 1622년 여름, 차오는 쿠바의 아바나 항구에서 출발했습니다. 배에는 페루와 멕시코에서 채굴한 엄청난 양의 귀금속이 실려 있었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전 세계를 호령하는 강대국이었지만 그 힘의 원천은 바로 아메리카 대륙에서 나오는 금과 은이었습니다. 매년 보물선단이 신대륙과 본국을 오가며 막대한 부를 실어 날랐고 아토차오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배인 배 중 하나였죠. 신적 기록에 따르면 이 배에는 금괴 50개, 무게만 해도 수백 킬로그램에 달했습니다. 은괴는 그보다 훨씬 많았는데 1000개가 넘는 은괴가 화물칸에 빼곡히 쌓여 있었죠. 하지만 아토차오가 실은 건 공식 화물만이 아니었습니다. 배에 탄 귀족들과 상인들은 저마다 개인 재산을 숨겨 실었고 심지어 제독조차 밀수품을 감추고 있었다는 소문이. 콜롬비아산 에메랄드 70파운드를 몰래 실었다는 이야기는 나중에 멜 피셔의 집착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9월 4일 아토차오는 플로리다 해협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플로리다 키스는 200마일에 걸쳐 이어진 작은 섬들과 사무초로 이루어진 위험한 지역이었죠. 숙련된 선원들도 이곳을 지날 때는 긴장을 늦출 수 없었습니다. 얕은 수심과 복잡한 암초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배가 좌초될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모든 것이 잘못되기 시작했습니다. 허리케인이 갑자기 몰려왔고 거대한 파도가 배를 덮쳤습니다. 돛대는 찢어졌고 방향탄은 부러졌습니다. 선원들이 필사적으로 배를 조종하려 했지만 소용없었죠.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아토차오는 산호초에 부딪혔고 선체가 찢어지면서 물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배는 순식간에 침몰했습니다. 265명의 승객과 선원 중 살아남은 사람은 단 5명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일하게 물 위에 남아있던 돛대 꼭대기에 매달려 간신히 목숨을 건졌죠. 이틀날 아침 구조선이 도착했을 때 생존자들은 반쯤 미친 상태였고 배의 정확한 위치만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스페인 당국은 즉시 구조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도 5억 달러가 넘는 보물을 그냥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이버들을 보내 침몰 지점을 수색했고 실제로 일부 화물을 건져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몇 주 후 또 다른 허리케인이 그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두 번째 폭풍은 첫 번째보다 더 강력했습니다. 이미 난파된 배를 완전히 산산조각 냈고 잔해를 바다 곳곳으로 흩어놓았죠. 구조 작업은 중단되었고 아토차오의 정확한 위치는 영원히 사라진 듯 보였습니다. 스페인 제국은 결국 보물 회수를 포기했고 세월이 흐르면서 아토차오는 전설 속의 배가 되어갔습니다. 하지만 화물 명세서만큼은 세비야의 기록 보관소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스페인 제국은 철저했거든요. 배에 실린 모든 금괴와 은괴의 무게, 일련 번호, 소유주까지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죠. 이 문서는 훗날 멜 피셔에게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게 됩니다. 20세기에 접어들면서 보물 사냥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스쿠버 다이빙 장비가 개발되면서 깊은 바닷속을 탐험하는 게 가능해진 거죠. 금속 탐지기와 소나 같은 첨단 장비도 등장했습니다. 이제 오래된 난파선을 찾는 건 더 이상 불가능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멜 피셔는 1922년 인디애나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릴 때부터 물을 좋아했던 그는 양계업으로 돈을 모아 캘리포니아로 이주했죠. 그곳에서 다이빙에 푹 빠졌고 아내 돌로레스와 함께 다이빙 스쿨 년 동안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이빙을 가르치면서 그는 수중 탐험의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1960년대 초 멜은 플로리다 키스 근처에서 17세기 스페인 선박 몇 척을 발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 큰 보물은 아니었지만 그에게 확신을 심어줬죠. 바다 밑에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보물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던 중 멜은 아토차호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스페인 문서에는 그 배에 실린 보물의 목록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고 추정 가치만 해도 수억 달러에 달했죠. 대부분의 보물 사냥꾼들은 아토차를 찾는 걸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350년이나 지난 데다가 2번의 허리케인으로 잔해가 흩어졌으니 찾을 수 없다고 여긴 거죠. 하지만 멜은 달랐습니다. 그는 가족 전체를 설득해 플로리다로 이주했고 1969년부터 본격적으로 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트 한 척과 간단한 금속 탐지기가 전부였죠. 그는 역사 기록을 바탕으로 마테컴베 키라는 지역부터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해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일갈 마일이 넘는 거리를 돌아다녔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죠. 2년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금은 바닥나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은 그만두라고 충고했습니다. 하지만 멜은 한 가지 비밀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역사가 유진 리옹이었죠. 유진은 스페인 세비야로 날아가 인디아스 고문서 보관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백 년 된 낡은 문서들 사이에서 그는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아토차호 침몰 4년 후에 작성된 보고서였는데 거기에는 당시 구조 작업이 마테컴베 키가 아니라 마르케사스 키스에서 이루어졌다고 적혀 있었던 겁니다. 멜이 수색하던 곳에서 100마일이나 떨어진 위치였습니다. 2년을 완전히 엉뚱한 곳에서 허비한 거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멜과 그의 팀은 즉시 배를 옮겨 마르케사스 키스로 향했습니다. 새로운 수색 구역은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수심이 훨씬 깊었고 바닥은 두꺼운 진흙으로 뒤덮여 있었죠. 다이버들이 물속으로 들어가 보니 손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시야가 나빴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뭔가를 찾는다는 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멜은 고민 끝에 기발한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배의 프로펠러 앞에 2개의 큰 튜브를 설치하고 그것을 물속으로 내리는 거였죠. 프로펠러가 돌면 표면의 맑은 물이 튜브를 타고 바닥으로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진흙이 걷히면서 시야가 확보되는 원리였습니다. 이 장치는 놀랍도록 효과적이었습니다. 메일블로어라고 불린 이 장비는 단순히 시야를 확보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래를 파내는 데도 유용했죠. 몇 미터 깊이의 구멍을 손쉽게 만들 수 있었고 그 밑에 묻혀있던 것들이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1971년 어느 날 모래가 걷히면서 거대한 물체가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바위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배의 닻이었습니다. 엄청난 크기의 철제닭이었고 수백 년 동안 부식되어 산호와 뒤섞여 있었죠. 보물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단서였습니다. 17세기 스페인 선박의 닻이 틀림없었고 그렇다면 배의 잔해가 근처에 있을 거라는 뜻이었으니까요. 며칠 후 더 많은 유물이 발견되기 시작했습니다. 도자기 파편, 칼, 머스킷, 총알, 배를 고정하는 데 쓰인 철못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죠. 멜의 팀은 발견물의 위치를 정확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좌표를 지도에 표시하다 보니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유물들이 일직선을 따라 배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마치 배가 침몰하면서 화물을 흘리고 간 것처럼 보였죠. 멜은 이 선을 따라가면 결국 본선의 잔해를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팀은 이 흔적을 따라 조금씩 전진했고 점점 더 많은 물건들을 건져 올렸습니다. 하지만 1973년이 되어서야 첫 번째 진짜 보물이 나타났습니다. 은화 수십 개와 거대한 은괴 3개가 발견된 겁니다. 각각의 은괴는 무게만 30kg이 넘었고 표면에는 스페인 왕실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죠. 이 발견만으로도 1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게 정말 아토차호에서 나온 건지 확실하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그날 밤 침몰한 배가 아토차만이 아니었거든요. 자매선인 산타 마르가리타호도 함께 침몰했고 두 배 모두 비슷한 화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멜의 팀은 은괴에 새겨진 표시를 세비야의 화물 명세서와 대조했습니다. 스페인의 기록 시스템은 정말 철저했습니다. 모든 금괴와 은괴에는 고유한 일련 번호와 무게가 표시되어 있었고 심지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까지 기록되어 있었죠. 멜의 팀이 찾아낸 은괴는 아토차호의 화물 목록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죠. 그들은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 발견으로 자금이 다시 유입되기 시작했습니다. 멜은 은화를 조심스럽게 세척한 뒤 수집가들에게 팔았고 그 돈으로 더 좋은 장비를 구입했습니다. 소나 탐지기, 더 강력한 금속 탐지기, 그리고 추가 보트까지 확보했죠. 팀의 규모도 커졌습니다. 이제 여러 척의 배가 동시에 서로 다른 구역을 수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터졌습니다. 플로리다주 정부가 개입한 겁니다. 주정부는 플로리다 해역에서 발견된 모든 보물이 주의 소유라고 주장했죠. 멜이 찾아낸 은화와 은괴를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했고 앞으로 발견할 보물도 주정부가 가져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멜은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자기 돈으로 자기 배를 운영하며 수년간 수색한 건데 주정부가 가로챌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죠. 법정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소송은 무려 8년 동안 계속되었고 그 과정에서 멜은 엄청난 변호사 비용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수색은 계속되었습니다. 1975년 팀은 청동 대포 9문을 발견했습니다. 대포의 포구에는 아토차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죠. 이건 결정적인 증거였습니다. 그들이 찾고 있던 게 바로 아토차호가 맞다는 확실한 증명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놀라운 발견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대포를 건져 올린 다음 날 비극이 일어났습니다. 팀의 보트 중 하나인 노스윈드호가 밤사이 전복된 겁니다. 배에 타고 있던 선원 3명이 물에 갇혀 익사했는데 그중 한 명이 맨의 아들 더크 피셔였습니다. 더크는 21살의 젊은 청년이었고 아버지의 꿈을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지지했던 인물이었죠. 그의 아내도 함께 목숨을 잃었습니다. 멜과 그의 가족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충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만두라고 충고했죠. 하지만 멜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그는 수색을 계속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결심을 다졌죠. 더크가 꿈꿨던 보물을 반드시 찾아내겠다고 다짐한 겁니다. 매일 아침 그는 선원들에게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Today's the day.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3년이 지나도록 더 이상의 발견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따라가던 유물의 흔적은 어느 순간 끊겨버렸고 새로운 단서는 나타나지 않았죠. 자금은 다시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멜은 집까지 저당 잡혔고 빚은 수백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멜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아토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특히 그가 자주 언급한 건 밀수된 에메랄드에 관한 이야기였죠. 어느 문서에서 읽었다는 이 이야기에 따르면 아토차호의 제독이 콜롬비아산 최고급 에메랄드 70파운드를 몰래 배에 실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의 출처는 불분명했습니다. 멜이 정확히 어떤 문서에서 읽었는지 아무도 확인하지 못했죠. 어쩌면 그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멜은 확신했습니다. 아토차에는 금과 은만이 아니라 엄청난 에메랄드도 실려 있을 거라고요. 1980년대 초가 되자 멜은 이미 6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수색에 쏟아부은 상태였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본선은 여전히 나타나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은 그를 미친 사람 취급했습니다. 하지만 멜과 그의 선원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1982년 법정 싸움에서 드디어 결론이 났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멜의 손을 들어준 겁니다. 플로리다 해역이라 해도 발견된 보물은 발견자의 것이라는 판결이 내려졌죠. 8년간의 법적 공방 끝에 멜은 마침내 자신이 찾아낼 보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획득했습니다. 같은 해 수색의 새로운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자력계가 강한 신호를 감지한 겁니다. 다이버들이 내려가 확인해보니 여러 개의 금속 물체가 발견되었죠. 이상한 점은 이 물체들이 기존에 따라가던 유물 라인에서 벗어나 있다는 거였습니다. 지도에 표시해보니 새로운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흔적에서 갈라져 나온 또 다른 선이 보였던 겁니다. 멜은 깨달았습니다. 배가 처음 침몰한 지 한 달 후 두 번째 허리케인이 왔고 그때 잔해가 완전히 부서지면서 다른 방향으로 흩어진 거라고요. 팀은 즉시 이 새로운 흔적을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2년 동안 그들은 이 선을 따라 천천히 전진했고 계속해서 작은 유물들을 발견했습니다. 은화, 도자기, 선박 부속품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죠. 패턴은 점점 더 명확해졌고 멜은 확신했습니다. 이번에는 진짜라고. 1985년 7월 20일 운명의 날이 찾아왔습니다. 10년 전 아들을 잃은 바로 그날이었죠. 다이버 팀이 수색 중이던 소나 스캐너에 큰 물체가 감지되었습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신호였습니다. 2명의 다이버가 즉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중 한 명인 그레그 웨어햄은 직감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소나 신호가 나온 곳에서 동쪽으로 약 100야드 떨어진 곳으로 헤엄쳐 간 거죠.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80피트 길이의 난파선이 그의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선체는 완전히 부서져 있었지만 형태는 알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위에는 은괴가 산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수백 개의 은괴가 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던 겁니다. 그레그는 서둘러 수면으로 올라왔고 숨을 헐떡이며 외쳤습니다. 찾았다고! 드디어 찾았다고! 배 위의 선원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수없이 들었던 헛소문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레그의 흥분한 표정을 보고는
이번엔 진짜라는 걸 알아챘죠. 멜피셔는 그날 배에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육지에서 다른 일을 보고 있던 그에게 무전이 들어왔습니다. Today is the day.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외치던 그 말이 마침내 현실이 된 겁니다. 다이버들이 계속해서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난파선 주변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보물이 흩어져 있었죠. 은괴만 수백 개가 아니었습니다. 금괴도 있었고 동전이 가득 든 상자들도 있었습니다. 16세기 스페인 은화가 수만 개 단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발견은 따로 있었습니다. 잔해 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 하나가 발견된 겁니다. 조심스럽게 열어보니 그 안에는 엄지손가락만한 에메랄드가 들어있었습니다. 콜롬비아산 최고급 원석 에메랄드였고 그 가치만 80만 달러가 넘었죠. 며칠 후 또 다른 에메랄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번엔 더 컸습니다. 감정가들은 이 에메랄드의 가치를 100만 달 이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국 2,000개가 넘는 에메랄드가 난파선에서 쏟아져 나왔죠. 멜이 그토록 확신했던 밀수 에메랄드 이야기는 사실이었던 겁니다. 아토차오에서 건져 올린 보물의 총 가치는 최종적으로 5억 달러를 훌쩍 넘었습니다. 금괴, 은괴 동전, 에메랄드, 그리고 각종 유물까지 포함하면 역사상 가장 가치 있는 난파선 발견 중 하나였죠. 멜피셔는 하루아침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보물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멜에게 이 발견이 의미하는 건 돈만이 아니었습니다. 16년간의 집념, 아들의 희생, 그리고 수없이 들었던 조롱과 비웃음을 이겨낸 결과였죠.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포기하지 않으면 이룰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겁니다. 1998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유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퀘스트에는 멜피셔 해양 박물관이 세워졌고 그곳에는 아토차오에서 건져 올린 보물들이 전시되어 있죠. 실제로 금괴를 손으로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또 아토차오의 발굴은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운영하는 회사는 지금도 매년 여름 그 해에 수색하고 있고 여전히 유물들이 발견되고 있죠. 서에 기록된 보물 중 일부는 아직도 바다 어딘가에 묻혀 있을 거라고 추정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보물찾기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 스페인 제국의 영광과 몰락, 신대 정복의 역사, 그리고 그 과정에서 희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죠. 있던 금과 은은 원래 잉카와 아즈텍 제국에서 약탈한 것이었고 그 뒤엔 강제 노동과 착취의 역사가 숨어 있습니다. 동시에 이건 한 남자의 집념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멜피셔는 모든 걸 걸었습니다. 돈, 시간, 심지어 아들의 목숨까지 잃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죠. 많은 사람들이 그를 미쳤다고 했고 불가능한 꿈을 쫓는다고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국 해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해보게 되는 건 과연 무엇이 사람을 그토록 오랫동안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만드는가 하는 점이에요. 16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죠. 그 시간 동안 멜은 수없이 좌절했을 겁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한 날들이 몇 년씩 이어졌고 주변 사람들은 모두 포기하라고 했으니까요. 더구나 아들을 잃는 비극까지 겪었습니다. 그 순간 멜이 느꼈을 고통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죠. 대부분의 사람들이라면 그 시점에서 모든 걸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멜은 달랐습니다. 오히려 아들을 위해서라도 꿈을 이루겠다고 다짐했죠. 결국 그를 지탱한 건 단순한 욕심이 아니었을 겁니다. 돈만 원했다면 진작에 포기했을 테니까요. 그보다는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내고 싶다는 열망, 그리고 역사 속에 묻혀버린 비밀을 밝혀내고 싶다는 열정이 그를 움직였던 거겠죠. 오늘날 보물 사냥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첨단 장비들이 개발되면서 난파선을 찾는 게 훨씬 쉬워졌거든요. 위성 기술, 수중 로봇, 정밀 소나 같은 장비들이 등장했고 이제는 멜피셔가 16년 걸려 한 일을 몇 년 안에 해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멜의 업적이 빛을 잃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더 대단해 보이죠. 오늘날의 기준으로 보면 거의 원시적인 장비로 그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해냈으니까요. 메일블로어 같은 단순한 장치를 직접 고안해내고 오래된 스페인 문서를 추적하며 한 뼘씩 바다를 수색해 나갔던 그 집요함은 정말 경이롭습니다. 아토차호의 발견은 보물 사냥의 역사에서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수많은 사람들이 바닷속 보물을 찾아 나섰고 실제로 많은 난파선들이 발견되었죠. 하지만 아토차만큼 극적이고 가치 있는 발견은 드물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의 바다 밑에는 수많은 난파선이 잠들어 있습니다. 스페인의 보물섬만 해도 수백 척이 침몰한 것으로 추정되죠. 어쩌면 아토차보다 더 큰 보물을 실은 배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배들을 찾기 위해 오늘도 누군가는 바다를 수색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멜피셔만큼 성공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에게는 운도 따랐지만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집념이 있었으니까요. Today is the day. 오늘이 바로 그날이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외친 그 말은 단순한 희망이 아니라 확신이었던 겁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극적인 보물 발견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